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본 교재를 들어가기 전에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고 그리고 교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떠한 농작물을 재배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과목이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배를 한다라는 개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재배한다라는 것은 결국 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돈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배를 한다, 농업하면 업이라는 것은 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 돈을 버는 것. 그래서 이 재배라는 개념. 그러면 재배라는 것은 돈을 만들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량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크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수량의 삼각형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수량이라고 놓고 봤을 때 결국 이 넓이가 넓어지면 이 수량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넓이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각형의 세 변이 고르게 발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세 변을 각각 유전성, 그리고 환경,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으로 우수한 품종을 이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기술을 적용해서 재배했을 경우에 가장 많은 수량을 낼 수 있더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교재에서 보셔야 될 내용이 이 유전 관련, 그래서 이것은 뭐 육종이라든가 이런 유전 관련 내용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환경이라면 온도라든가 토양, 광, 대기, 뭐 수분, 그리고 대기, 수분, 그리고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어떠한 농사 기술을 적용할 것이냐 해서 지금 저하고 해야 될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들을 재배라는 것은 뭘 재배래요? 식물이죠. 그래서 식물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고 나야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 식물의 생활환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물의 생활환 이러면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종자에서 우리 식물들 봤더니 이 종자에서 싹이 나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꽃이 피고요. 그리고 나서 또 꽃이 피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 종자를 형성하는, 이게 종자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다시 종자를 만들고 그 종자가 그 다음에 다시 싹이 나오고, 요게 이 식물의 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알게 되면 이 각 사이클별로 어떠한 환경이 가장 알맞은지, 다시 말해서 이 발화하는데 싹이 나오는데 가장 알맞은 온도가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자라는데 가장 알맞은 온도, 그리고 꽃이 피는데 또 나중에 곡식이 여무는데 알맞은 온도가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각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해줘야 이러한 수량이 증가할 것이냐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먼저 알고 그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공부하시는 데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종자. 종자를 봤더니 종자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형태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단자엽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우리가 쌍자엽 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보면 외떡잎 식물이니 쌍떡잎 식물이니 이런 것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의 형태를 봤더니 이렇게 단자엽과 쌍자엽 식물로 나눠져 있더라. 그러면 각각이 하는 역할들 봤더니 요 부분이 배 또는 배알하고 표현하죠. 그래서 장차 식물체가 식물체로 싹이 나오면 식물체로 발달할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배유의 역할을 합니다. 배유라는 것은 이 식물이 싹이 나와서 뿌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독립 영양 생장할 수 있을 때까지 양분을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 형태도 조금 다르게 종자 형태가 좀 다르게 생긴 것처럼 싹이 나오는 형태도 조금 달라요. 싹이 나오는 형태를 봤더니 단자엽 식물은 쌍자엽 식물은 이런 형태로 싹이 나오더라. 그래서 봤더니 이 떡잎이 한 장이 올라오고 초엽이 한 장 올라오고 지금 쌍자엽 식물 같은 경우는 두 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 올라온다 그래서 단자엽 또는 외떡잎 식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 처음에 잎이 두 장이 올라온다 그래서 쌍자엽 또는 이 쌍떡잎 식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잎이 나오는 형태가 다르고요. 두 번째, 뿌리의 형태도 다르죠. 지금 단자엽 식물은 이런 이 수연 뿌리 형태의 이 뿌리가 발생을 하고요. 쌍자엽 식물에서는 주근에 측근이 붙는 이런 형태의 뿌리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봤더니 이게 배유죠. 배유를 옆구리에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자엽 식물은 어때요? 배유가 없어요. 배유가 없고 대신 떡잎 두 장으로 해서 이 떡잎이 배유의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이 유배유 종자는 무배유 종자는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유 종자, 무배유 종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배유 종자라는 것은 싹이 나오는데 봤더니 배유를 옆구리에 이렇게 차고 있는 종자들. 얘는 어때요? 배유 없어졌죠? 배유 대신에 떡잎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출제될 수 있는 게 배유, 무배유 나오게 되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걸 첫 시간에 해드리는 이유가 외우지 말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해 중심으로 외우려고 생각을 하면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식물체, 특히나 우리가 그 농사를 짓는 이 식물 자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식물들을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분류해서 외운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우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외우지 말고 가자라는 의미로 해드리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가 이겁니다. 무배유 종자, 유배유 종자. 이것은 싹이 나오는 형태를 저 싹 나오는 걸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요. 이 단자엽 식물들은 전부 다 배유, 그리고 쌍자엽은 무배유죠. 잎을 보고 생각을 하세요. 잎의 형태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 이것은 단자엽 식물, 전부 다 유배유 종자고요. 잎의 형태가 이런 그물망, 그물맥을 형성하고 있으면 무배유 종자로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싹이 나오면 이제 점점 식물체가 자라가겠죠. 근데 자란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 세포가 분열해야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는 위치를 봤더니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 이 단자엽 식물의 대표적인 거 갈대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갈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위로 키도 크고 밑으로 뿌리도 뻗어 내려가지만은 옆으로는 안 뚱뚱해져요. 그러죠. 하지만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위로 키도 크고 밑으로 뿌리도 뻗고 그리고 옆으로도 뚱뚱해집니다. 이 차이점은요. 이 세포가 분열되는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단자엽이 됐든 쌍자엽이 됐든 이 맨 끝부분에서 맨 끝 부분에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위치가 있다 보니까 키도 크고 또 아래로 뿌리도 뻗어 내려가더라. 그래서 정단 분열 조직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정단 맨 끝에 이 분열 세포가 분열되는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정단 분열 조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식물이 위로 키도 크고 또 아래로 뿌리도 뻗어 내려가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줄기를 반으로 절단을 해서 절단면을 봤더니 단자엽 식물 같은 경우는 절단면이 이렇게 돼 있고요. 쌍자엽 식물은 절단면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 부분들이 물과 양분이 지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물과 양분이 지나는 이 통로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생겼어요. 봤더니 지금 쌍자엽 식물은 이렇게 환상형으로 원을 이루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형성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층이 이 세포가 분열되는 분열 조직이에요. 그런데 단자엽은 이런 형성층이라는 분열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위로 키는 크지만 옆으로 뚱뚱해지지는 않는, 하지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뚱뚱해지는, 그래서 요게 있고 없고의 차이다. 특히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형성층을 우리가 그 나무의 나이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이 나이테가 형성층에서 세포가 자꾸 분열했던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쌍자엽 식물에서는 이러한 형성층을 가지고 있고, 이 형성층에서 세포가 분열해서 비대 생장이 가능해지더라. 그리고 또 단자엽 식물은 봤더니 특이한 게, 갈대 같은 경우에 봤더니 이런 마디에서만 어떤 줄기가 잎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마디에서 뭔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이 마디 부분에 이 세포가 분열되는 조직이 있더라 해서 이것을 이 마디 절자를 써서 이 절간 분열 조직 해서 이렇게 세포가 분열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자라는 게 서로 다르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충분한 영양 생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꽃이 핍니다. 꽃을 봤더니 여기를 화탁, 꽃받침이라고 그러고요. 꽃잎. 그리고 이 전체를 암술. 이 전체를 수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부분을 주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자방. 얘를 수술대가 되는데 이 수술대를 화사. 그리고 여기 꽃가루가 뭉쳐져 있죠. 이 부분을 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암술과 수술, 꽃잎, 꽃받침 이것들을 이 한 꽃 안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들을 우리가 갖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갖춘 꽃은 다른 표현으로 양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양성화, 성이 다 있다.
성이 두 개다. 암술. 암수가 꽃 하나에 다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못 갖춘 꽃. 또는 이 단성화. 주로 없으면 암술이 없든 수술이 없든.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뭐 호박꽃이다. 그러면 암꽃도 있고 수꽃도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못 갖춘 꽃 또는 이 성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해서 단성화. 그리고 갖춘 꽃은 완전화라는 표현도 쓰고요. 못 갖춘 꽃은 불완전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성화를 봤더니 이 단성화는 다른 표현으로요. 자웅 이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암수가 서로 다른 곳에 있더라. 그런데 이 자웅 이화를 보면 다시 자웅 동주식물과 자웅 이주식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웅 동주, 자웅 이주 하는 것은 이 자웅 동주라는 것은 한 포기 내에 이 암꽃도 피고 수꽃도 피는 경우. 우리 그 호박 같은 경우에는 한 포기 내, 한 그루 내에 이 암꽃도 피고 수꽃도 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 중에 은행나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이 열리는 나무에만 은행이 열리죠. 은행이 안 열리는 나무에는 은행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은행이 열리는 나무는 암나무, 그리고 은행이 열리지 않는 나무는 순나무 해서 암그루와 수그루가 따로 있는 요 형태를 자웅이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가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꽃이 피면 이 수술에 약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 주두에 가서 이렇게 묻게 되겠죠. 암술 주두에 가서 이렇게 묻는 것을 우리가 수분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수분이 되면 이 꽃가루에서 꽃가루 간을 뻗어서 주공을 통해서 이 자방에서 이 난액과 만나게 되죠. 이렇게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수정을 봤더니 수정이 요 안에 자방 내에서 이 지금 꽃가루 간을 타고 정액이 두 개가 내려갑니다. 두 개가 내려가서 요 안에서 두 번 만나더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중복수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복수정의 내용을 보면 자방 내에 난액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극핵이 있습니다. 난액은 NA 형태, 극핵은 ENA 형태. 위에서 내려간 두 개의 정액. 이 만나서 얘는 배R을, 요건 EN의 상태가 되겠죠. 얘는 배유를, 얘는 3N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러한 종자를 형성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N이니 EN이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N은 뭐고 EN은 뭐냐? 봤더니 식물체가 자라는데 봤더니 여기서 지금 세포 분열을 하고 또 이러한 생식기관에서도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딱 달라지는데 이 세포가 분열되는 형태를 봤더니 이렇게 염색체가 한 쌍이 있으면 이 한 쌍의 염색체가 똑같은 거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 이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단 분열 조직이라든가 이 절간 분열 조직 그리고 형성층 이런 데서 세포가 분열될 때는 이 똑같은 게 한 쌍이 그대로 이
두 개로 나눠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꽃이 피는 생식기관에서는 이게 반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으로 쪼개졌다 해서 감수분열. 생식세포의 분열 양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쌍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E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EN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반으로 쪼개졌으니까 각각의 N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절반, 아버지로부터 절반 받아서 다시 이렇게 한 쌍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EN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봤더니 이런 문제가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식물체가 자라고 어느 순간 꽃이 폈어요. 그러면 꽃이 피게 되면 어떤 조건에서 꽃이 피느냐, 또는 얘가 꽃이 피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식물체가 생육하는 가장 큰 목적, 식물체가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가장 큰 목적은 이세 남기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종족을 많이 남기고 널리 퍼뜨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다 보니까 꽃이 피기 전과 꽃이 핀 이후는 완벽하게 식물이 생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 기준을 우리가 화분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꽃눈이 분화되는, 이걸 가지고 꽃눈이 분화되기 전까지는 이 식물체 자신의 볼륨을 키우는데 주력을 하지만 꽃이 피고 난 이후부터는요, 본인의 볼륨을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어디로요? 이제 이세한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식물 생리가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이 작물을 재배하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관리해 줘야 되는 내용도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꽃이 피기 전까지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줘야 되지만 계속 질소질 비료가 많게 되면 개화와 결실이 늦어지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일은 크지만 육질이 허술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꽃이 피기 이전까지는 질소질 비료, 그리고 꽃이 피고 나면 칼륨이나 인 같은 이러한 비료들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서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기 이전에 수확하는 것들과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수확하는 작물의 관리 방법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그 꽃이 피기 이전에 수확하는 것들 뭐 있죠? 엽경체류, 우리 채소류들 같은 경우죠. 그래서 엽경체류, 그래서 뭐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배추 같은 경우는 엽경체류, 무는 근체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배추나 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꽃이 피기 이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수확할 때까지, 늦게까지 질소질 비료를 충분하게 주면 이 배추나 무의 크기가 커져서 좋은 상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열매 수확하는 거, 뭐 사과, 배 이런 것들은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이 꽃이 피는데 관여하는 이 요건들이 어떠한 요건들이 있느냐 봤더니, 첫 번째는 이 CN율이라는 걸 따집니다. CN율이라는 것은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탄소는 이 탄소 동화작용, 다시 말해서 이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음이에요. 그래서 이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과 뿌리로부터 얻는 이 질소의 비율에 따라서 이 꽃이 피는 게 서로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 CN율이 커지면 이 꽃이 많이 피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 같은 경우에는 해거리라는 걸 합니다. 해거리라는 걸 봤더니 해거리 또는 경련 결과라는 표현 쓰는데, 해거리라는 걸 봤더니
올해 이 열매가 많이 맺으면 내년에는 열매가 적게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많이 열리고 그래서 한 해는 열매가 많고 한 해는 열매가 적은 이러한 그 현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해거리 또는 경련 결과라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게 왜 그럼 이렇게 해거리 현상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이런 개념이에요. 꽃이 많이 펴서 이 열매가 많아지면 식물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본인의 볼륨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세 남기는 데 주력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탄소 동화 물질이 전부 다 열매로 가서 양분으로 쌓입니다. 그러면 식물체 체내에는 탄소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CN율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꽃이 많이 안 피더라. 그래서 꽃이 많이 안 피면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물질이 열매로 많이 갈 데가 없으니까 체내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봤더니 CN율이 높아졌어요. CN율이 높아지니까 꽃이 많이 피고 또 열매가 많이 맺더라. 그래서 이런 식물체 체내에 탄소나 질소의 비율에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현상이 서로 달라진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식물은 또 일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장은 장일식물이냐, 단일식물이냐, 중성식물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장이라는 것은 이 밤과 낮의 길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식물은 봄에 꽃이 피고 어떤 식물은 여름에 피고 어떤 식물은 가을에 꽃이 핍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왜 꽃이 그때 피느냐 하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그 국화는 언제 피죠? 국화는 원래 가을에 핍니다. 근데 이 국화는 이제 그 장례식장 같은 데서 조화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연중 국화의 소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 국화를 연중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피는 국화를 어떻게 하면 봄에 피게 하고 여름에 피게 할 것이냐, 겨울에 피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걸리겠죠. 가만히 봤더니 국화라는 애가 밤과 낮의 길이에 반응해서 꽃이 피는 성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는 단일식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장일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밤의 길이보다 낮의 길이가 더 길었을 때 꽃이 피는 성질을 가진 애들을 장일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단일식물이라면요 반대로 낮의 길이보다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질 때 꽃이 피는 애들을 우리가 단일식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 문제에서 이런 거 주로 물어보는 단골 중에 하나가 이거죠. 다음 중 장일식물은 단일식물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다 못 외운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못 외워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이렇게 푸시면 돼요. 꽃을 우리가 봄부터 이 여름 사이에 꽃을 본. 그래서 1년 중에 그 낮이 가장 길 때가 하지죠. 그리고 이 밤이 가장 길 때가 동지입니다. 근데 동지에는 꽃이 안 펴요. 왜? 겨울이라 기온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하지 근처에서 이 봄부터 하지 쪽으로 이렇게 가는 하지 쪽으로 가면 점점 해가 길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지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래서 한여름까지 꽃이 피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장일식물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한여름이 지나서 서서히 가을로 접어들면서 꽃이 피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단일식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상한데 얘는 내가 꽃을 봄에도 본 것 같고 여름에도 본 것 같고 가을에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꽃들 가끔 있죠. 얘네들은 중성식물입니다. 그래서 일장에 관계없이 꽃이 피는 애들 대표적인 게 작물 중에는 토마토라든가 아니면 고추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들 그 유심히 보시면 봄에 고추 모종을 파는 데 보면 고추가 이제 모종이 요만한데 여기에 벌써 하얀색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고추가 요만큼 컸는데도 역시 꽃이 피어 있어요. 얘네들은 한 마디가 자라면
이 화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밤낮에 관계없이 꽃이 피는 애들을 우리가 중성식물 해서 이런 세 가지 형태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세분화시키면 더 나눠지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장일, 단일, 중성 요 정도만 아셔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이에요. 특히나 조금 전에 제가 이 국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국화를 원래 10월에 피는 국화를 8월에 꽃을 피우겠다 내지는 12월에 꽃을 피우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10월에 피는 국화를 8월에 피우기 위해서는요 국화는 단일 식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광을 차단하는 차광 재배를 했더니 얘가 국화가 광을 차단해 버렸더니 국화가 밤이 더 긴 줄 알고 꽃이 피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월에 꽃이 안 피고 12월까지 늦게 피우겠다 하면 밤에 불을 켜주면 되겠죠. 장일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불을 켜주는 전조 재배를 했더니 국화 입장에서 얘가 아직도 낫이 더 긴 줄 알고 꽃 필 준비를 안 하더라.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화해류에서는 연중 그리고 이제 그 깻잎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깻잎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깨를 재배할 때 들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깻잎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들깻잎 같은 경우는 쌈채로 우리가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 본인의 볼륨은 더 이상 안 키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깨는 단일식물이에요. 근데 들깨꽃이 피고 나면요 더 이상 새로운 깻잎을 안 만들어내요. 그러면 깻잎을 늦게까지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꽃이 안 피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깻잎 수확을 목적으로 들깨를 재배하는 그 농가 같은데 가보면 시설하우스에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놓게 됩니다. 이것은 장일 처리를 해놨더니 아직도 낫이 더 긴 줄 알고 들깨가 꽃을 안 피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깻잎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습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꽃이 피는데 관여를 하는 걸 봤더니 온도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춘화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춘화처리 또는 이 버너리제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온도대를 거쳐야 나중에 꽃이 피는 성질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럼 먼저 특정한 온도대라고 얘기를 하면 고온과 저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 어떤 작물은 고온을 거쳐야 어떤 작물은 저온을 거쳐야 꽃이 피더라.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춘화철이라고 표현하면 이 저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온 춘화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놓고 봤더니 종자 때 또는 녹채기에 그래서 이것을 종자춘화형 이것은 녹식물 춘화형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은 이 종자춘화형은 이 최하 종자 때 저온을 거쳐야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꽃이 피는 이러한 성질을 의미하고요. 이 녹식물 춘화형은 이 녹채기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종자가 식물체가 싹이 막 나오면 싹의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흰색 아니면 연한 연두색이죠. 그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햇볕을 보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녹색을 띠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을 띠기 시작하는 시기에 이 저온을 거쳐야 나중에 꽃이 피는 성질이 있는 애들을 녹식물 춘화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그 가을에 심는 보리는 우리가 가을에 심어서 늦은 봄 한 그 6월 정도, 5월 말 6월 정도 이렇게 수확을 하죠. 그러면 가을에 심는 보리를 가을에 심지 않고 봄에 심었다. 그래서 추파 맹류를 춘파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을에 심지 않고 우리가 봄에 심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처리 없이 가을 보리를 봄에 심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고 계속해서 영양 생장만 지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가고 계속해서 식물체 보리지의 몸집만 키우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을 좌지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꽃이 피지 못하고 계속 영양 생장만 하는 이유를 봤더니 지금 가을 보리는 종자춘화형 식물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채화종자 때 채화종자라면 이 종자에서 싹이 1, 2mm 정도 나왔을 때 우리가 채화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낮은 온도 저온을 거쳐야만 나중에 꽃이 피는 이렇게 넘어가는 성질을 가졌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봄에 파종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 싹이 나올 때 저온을 안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 저온을 안 거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양생장만 하고 이렇게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더라. 그러면 가을 보리를 봄에 파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그 북부 산간지방이라든가 중북부 산간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이 북한 지역 같은 경우 북한의 위도가 좀 북쪽 같은 경우에는 겨울 동안에는 너무 추워서 식물체가 못 자르고 여름이 너무 짧아서 정상적인 생육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 낮은 기온에서도 버틸 수 있는 작물들을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이러한 방법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보리를 가을에 심어서 이 봄에는 수확을 못합니다. 왜? 한겨울이 너무 추워서 정상 생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를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그냥 심으면 안 되죠. 그래서 채화종자 형태를 만들어서 저온 처리를 했더니 얘가 겨울을 거치지 않고도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더라. 이러한 특성들을 알면 우리가 이 기술로 적용할 수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종자를 수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확된 종자를 가지고 이제 다시 맨 앞으로 왔습니다. 맨 앞으로 와서 이 수확된 종자를 파종을 했더니 다시 이렇게 싹이 나오겠죠. 요게 이 식물이 한 바퀴를 돌아가는 식물의 일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수확한 종자를 바로 이렇게 파종을 했더니 싹이 다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걸려요. 봤더니 얘네들이 싹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이유를 봤더니 식물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휴면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휴면이라는 것은 이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휴면은 이제 식물체 휴면과 종자 휴면 아마 식물체 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식물체 휴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가을에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나무들이 잎을 싹 떨구고 겨울 동안 죽은 듯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봄이 돼서 날씨가 온도가 다시 따뜻해지니까 새싹이 올라오더라. 휴면의 가장 큰 원인이 요겁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불량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낙엽 화렵수를 봤더니 이 겨울 동안 이
나무가 자라기에 자기가 자라기에 부적당한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뭐가요? 온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가을이 돼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잎을 싹 떨구고 겨울 동안 죽은 듯이 있다가 봄에 다시 기온이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생장이 가능해지면 그때 다시 싹이 나와서 생장을 개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식물체 휴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불량 환경의 극복.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러죠. 사람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잡니다. 지금이야 그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밤에도 환하게 활동할 수 있겠지만은 예전에 원시인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밝은 낮에 활동하고 밤이 되면 숨어서 잤어요. 그래서 밤이라는 불량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더라 하는 개념을 우리가 휴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가 휴면하는 경우, 이 종자가 휴면하는 것을 보면 이 종자 휴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일단 이 종자가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했지만 종자가 아직 이 미숙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 종자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후숙이 되어야만 어떤 휴면이 깨진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햇볕을 봐야만 싹이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햇볕에 노출되지 않으면 싹이 안 나오더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죠. 싹이 나오는데 봤더니 고온이 필요하고 또는 저온이 필요해요. 온도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저온을 거쳐야만 싹이 나오는 애들이 있고 고온이 거쳐야만 싹이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온을 거쳐야 싹이 나오는 애가 있다. 그러면 저온을 거쳐야만 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종자를 여름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이 습성을 알면 얘는 저온을 거쳐야 싹이 나오는 애다. 이걸 알면 우리가 종자에 이제 그 종자를 적셔서 냉장고 같은데 낮은 온도에다 한 일주일 정도 놔두게 되면 얘가 겨울을 지난 줄 알고 싹 나올 준비를 해버립니다. 이러한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서 여름에 파종을 하면 얘가 역시 싹이 나와서 우리가 작물 재배가 가능하더라. 만약에 그런 걸 모르면 아무리 종자를 뿌려도 결국 우리가 식물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경실이라고 해서 이 껍질이 단단한 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자가 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런 배에 수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 껍질이 단단하다 보니까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이 싹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껍질이 단단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배에 수분이 공급되면 효소 활성이 시작돼서 결국 배 위에 있는 양분을 분해하는 이러한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호흡을 진행해야 되는데 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호흡에는 산소가 필요하죠. 근데 껍질이 단단하다 보니까 산소를 투과시켜 주지 않는, 그래서 불투기성 또는 이것들이 껍질을 뚫고 싹이 밖으로 나와야 이제 식물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껍질이 단단히 이렇게 싸고 있다 보니까 안에서는 자랐는데 껍질을 뚫고 못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계적 저항,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싹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원인들을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되면, 처리를 해주게 되면 계절에 관계없이 식물체를 얻을 수 있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러한 한 과정, 사이클들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걸 먼저 해드리는 이유가 이래요. 앞에서 외우고 뒤쪽에 가서 또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나오면 또 외우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한 세 번째쯤 외울 때는 이거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시면은 내가 보지 못한 품목이 나온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해 중심으로 이러한 전체 한 바퀴를 머릿속에 딱 그려 놓으시고 이 순간에 내가 식물한테 뭘 해줄 것이냐 이렇게 찾아가셔야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수월해지고 공부하시기가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재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